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한 달 넘게 문을 닫았던 수도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공공시설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연다고 하지요. 대부분 입장 인원을 줄여서 좀 제한적으로 또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방문하실 분들 좀 알아보시고 출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진정됐다고는 하는데요.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방역은 아무것도 열지 않는 것, 또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것일 텐데요. 근데 최고와 최선은 다른 얘기죠. 안전하지만 꽉 닫힌 최고보다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갔더라도 좀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최선을 우리 사회는 선택을 했고요. 지금 실천해 나가는 중입니다. 자, 7월 20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열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들어와서 인사 건네주시는데 이철님께서 유튜브로 미용하셨네요. 네, 답답해서 머리를 좀 확 잘랐습니다. 네, 어떻게들 너무 센스가 있으세요. 바로바로 알아보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는 문을 열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용하셨네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면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이 방위비 협상 참 한미 관계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될까요? 풀리지 않는 난제라고 할까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보다 훨씬 높은 안을 계속 우리 정부에 내야 된다는 식으로 압박을 해왔었죠. 이게 공식적인 발언과 비공식적인 발언이 사실 섞여 있어요. 그쵸. 그런데 비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무군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의 경우 미국의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 동맹의 방위비 분담을 계속 겨냥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런 논란이 또 재점화된 거는 두 가지 계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요. 요약해 드리자면 이 미국 합참이 백악관 지시로 전 세계에 있는 미군 재배치 및 주둔 규모 감축과 관련해 주한미군 구조를 재검토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올해 3월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 재검토 방안이 백악관에 제시됐다라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 국방부가 국가 국방 전략의 이행이라는 내용을 이제 보도 이렇게 배포가 됐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미군의 재배치, 재할당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이슈를 더 점화시켜서 즉 주한미군과 뭐 안보국 여러 곳에 되어 있는 미군 문제를 재점화시키고 결국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협상의 어떤 압박용 혹은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뭐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외교부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협상은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것이 연계돼 논의된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외교부 관계자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입장에선 이 분리대응 원칙을 훼손해가면서 방위비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미국 대선 일정이라던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봤을 때 일각에서는 완전히 이것이 해소된 의혹이 아니라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선 3개월 전이라 이게 정치적인 고려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게 참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만 자꾸 연결을 시켜 생각하는데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주한미군 감축론이라는 거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에스퍼 장관이 얘기했듯이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금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재검토하겠다. 해외에 나가 있는 이제 미군에 대한 재배치를 검토하겠다 얘기한 것이 어떤 전략이냐면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중국이 이제 1대1로라고 얘기하면서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인도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또 바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무기 중심축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주한 미군들도 여기에 맞게 재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쿼드 블록이라고 하는 4개국이 있는 것이 누구냐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주요 당사국으로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러네요. 미국은 계속 한국이 여기 협력해라 들어와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태도는 취하지 않고 협력하겠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지금 방위성이 인도태평양 전략 전담 부서를 발족시켜서 7월 1일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중 갈등기에 이제 미일이 안보면서 더욱 밀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 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것이 당장 현실적으로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주독 미군을 9,500명 감축을 했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국방부나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히 당사국인 독일에조차도 통보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좀 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상하원 모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2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국방수권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약하다. 당장은 약하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그 세계 전략의 차원에서는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억제하겠다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포개트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측면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일본에 더 많은 비중을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네.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 정책은 큰 방향에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선이 3개월밖에 안 남았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미국 각종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공화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지지율 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 2자릿수 격차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외신 인용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약간 좀 무리수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수가.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고 미국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른바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어떤 지지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던진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주한미군과 주동미군의 의미가 굉장히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큰 전략상으로서는 같은 맥락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책과 맞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당장 공화당에서도 지금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는 나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만 키우는 발상이다 이런 반발이 공개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큰 어떤 전략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특히 예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파병을 늘리겠다고 하면 의회가 견제하는 것과 거꾸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아야 된다.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이제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조금 집중해야 될 거는 주한 미군을 뭐 감축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긴장을 한다 이런 모습 보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 자체는 사실은 한국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물론 있고 북한에 대해서 방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크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그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고 피봇 투 아시아라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의 주한 미군을 그렇게 쉽게 철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은 키가 되는 것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철회가 되고 또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이 자유시장까지는 아니지만은 개방 경제 체제로 뭔가 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이런 체제로 오게 된다면은 사실은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쟁 위협이 낮아진다.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그걸 전제로 주한미군이라는 부분을 중국에 대한 견제로 약간 돌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좀 그랜드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방위비 협상 말씀을 드릴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보다도 50%를 인상한 1조 5,665억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그것도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또 더 높은 금액을 부를 수가 있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로 예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 상황을 지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공화당에서도 계속 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 벤세스 의원이라고 있어요. 성명을 냈는데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우리는 한국의 복리후생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및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핵무기 여기서는 또 약간 좀 과격한 용어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공화당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자,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계속 저희가 지켜보면서 또 대선까지 상황도 같이 한번 크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정세균 총리가 8월 17일을 지금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8월 17일이 월요일이 되죠. 예, 이유가 무엇인지 송 박사님께서 좀 보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8월 15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날이 안 돼서 월요일까지 연결을 시켜갖고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뭐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또 여기 같이 하는 것이 이제 수도권의 방역 강화 조치도 조금 조정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거 운영 재개하겠다. 이런 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다만 뭐 입장 인원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맞느냐라는 또 찬반 격론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의 필요성,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좀 두 분 얘기도 좀 들어보죠.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이들이 그때 뭐 휴가를 가거나 이랬기 때문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휴가를 내는 사람들이 워낙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되 뭐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데요. 저는 근데 이제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정부가 이때 집중을 해서 대국민 홍보도 하고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왜 이제 코로나19 좀 나아지나 하는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왜 뭐 연휴라던가 뭐 5월에 그럼 이태원발 감염 뭐 이게 막 번졌었거든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 이동 인원도 많아지고 또 에어컨이 작동되는 곳에서는 무조건 이게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해서 위험 요소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시 공휴일 지정 자체를 비판하기는 좀 어렵지만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의 방역은 정부에서 지금부터 철저히 세워서 지금 2차 팬데믹 뭐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더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아마 이게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가 뭐 관련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휴일 없이 출근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임시공휴일 지정이 아마 관계기관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의료진에게도 일부분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의견을 지금 정부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사명감과 피로감에 의해서 의료진이라든가 방역 관계자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건지 뭔지 그리고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 임시 공휴일은 사실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만약에 임시 공휴일을 하면 확실하게 쉬는 조직은 공무원 조직. 그리고 대기업은 거기에 맞춰요, 발을.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밑으로는 사실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 굳이 맞추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박탈감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내수 진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내수 진작되면 좋고 중요한 부분인데 돈이 있어야지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사실 뭐 실업수당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무급휴직이라든가 지금 일이 없어서 쉬시는 분, 자의적이지 않게 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휴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휴식보다 일할 수 있는 날을 더 원하는 이런 경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5월 초에 우리가 어린이날 끼는 그 황금 연휴에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연장하자 이랬는데 그때 열었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좀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감염이 생겼는데 굳이 8월 17일 하루를 굳이 더 정하는 것이 어떤 위험성은 좀 더 높이는 반면에 만약에 뭐 마스크 쓰고 방역 열심히 하겠지만 만약에 또 다른 감염 사태가 생긴다면은 안 그래도 힘든 의료진들이 더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8월 달에는 많이 휴가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의료진의 과로가 참 크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의료진들이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정했다고 해서 하루 쉴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상시화되는 의료진들의 과로의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를테면 이들에 대한 설비라든가 물품 지원이라든가 식사, 휴식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는 것이 평소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법정 그 공휴일이 주말하고 겹치는 경우가 날이 있어요. 많아요. 지금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 17일에 대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는 아마 그런 면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정말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아마 조금 상황이 심각한 지자체나 이런 데는 거의 아마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비상근무를 하하고 있거나 모자란 인력을 이렇게 계속 근무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일부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814번님께서 의료인들은 좀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담비찬비님께서 바이든이 선전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민주당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공화당으로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수했다면.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자,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지금 여성가족위원회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최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민주당의 상임위 통폐합론, 뭐 사무공간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살펴보고 얘기를 좀 해보죠. 국회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겸임 상임위로 되어 있습니다. 겸임.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하면서 여기를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국토위에 있는 의원들이 산자위를 겸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체위에 있는 의원들이 여가위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다른 상임위처럼 여가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 못한다. 완전 분리하는 것이 맞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있는 판국인데 거꾸로 이제 합친다라고 해서 예.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여가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합하는 안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앞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해서 상시적으로 상임위를 자주 돌린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월 4회 정도 상임위가 열리게 된다. 그런데 경임 상임위를 맡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2개 상임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제대로 여가위를 못 챙기게 되니까 차라리 문화체육관광위로 합해서 통합해서 하나의 상임위를 활동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성가족위원회라는 것이 더 큰데 흡수돼 버리면서 젠더 이슈라든가 우리 성평등 이슈 또 최근에 중요한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부속처럼 묻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론이 뭐 다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계속 효율성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또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의 여가위 통합 폐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무공간의 문제는 또 뭡니까? 사무공간의 문제는 2018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네. 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전체 회의장이나 이런 것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8년의 경우에 참 이 여가위가 순환을 겪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가위는 겸임 상임위니까 단독으로 정해 있는 전체 회의장을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도 나오고 이제 언론에서 좀 시끄러웠는데 네. 지금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을 하자면 지금 교육위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교문이라고 해서 합쳐져 있었잖아요. 네네. 교육 분야하고 문화 분야는 지금 나눠져 있는데 예. 왜 여가부는 굳이 합해도 된다는 것일까라는 점에서 저는 젠더 이슈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참 우리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방송할 때 여가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젠더 이슈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슈가 올 때 왜 여가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권한과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유명무실한 여가부가 왜 존재하느냐 이런 비판도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 여가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법과 제대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가부 예산이 1조 원 겨우 넘을까 하는데 굉장히 작은 예산입니다. 다른 부처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이 여가부가 힘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여성가족위원회도 사실은 단독 상임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새빵살이 하듯이 여기저기 이제 가는 이런 입장을 지금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3개잖아요. 문화, 체육, 관광 이것도 사실 말이 많아요. 네. 문화, 체육, 관광 이 3개를 섞은 것도 굉장히 전문성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문화, 체육, 관광 여성위원회다 이거죠. 그 넷 중에 또 제일 끝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그러면 굳이 여가위를 여기다가 넣을 거면은 여가위를 앞에다가 이름 넣자. 네. 여성 문화 체육 관광으로 넣자 했더니 힘도 없는 여성 가족위를 왜 앞으로 넣느냐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여가위를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로 기계적으로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네. 상임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상임위 18개인데 이 상임위 18개 유지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여가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한 개를 늘리는 게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기존에 있는 상임위들에서 더 늘리는 것. 그게 여가위이기 때문에 젠더 이슈의 중심이 있는 여가위이기 때문에 민감하다, 꺼린다 이런 의원들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여가위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국민들이 호응하고 좋은 평가를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 서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가위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 전제로서는 여성가족부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겸임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회, 상임위원회도 겸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이니까 또 좀 별도로 봐야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예결위나 이런 상임위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된 상임이라는 거고 여가위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호응을 받지는 못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선거구제하고도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지금 소선거구제 상황에서는 지역구에 뭔가 생색을 낼 수 있는 상임위를 매우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위를 우리가 노른자 상임위라고 네. 하거든요. 뭐 예결이라든지 국토위라든지. 지역의 SOC 네. 예산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동안은 교육 관련 그 상임위가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역의 뭐 학교 관련한 개선이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여가위라든가 이렇게 사실은 전 국민에 관련된 이슈죠. 특정 내 지역구만 관련되지 않은 전체를. 이슈. 예, 이런 네. 이슈에 되어 있는 상임위들이 기피 상임위가 되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동안 기피 상임위로 불렸어요.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너무 중요한데 지역구에서는 생색이 안 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런 걸 좀 지켜보셔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전 국민이 해당하는 이슈에 대한 상임이 적극 지원하게 해주려면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선거구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같이 좀 맞물려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